문재인이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위한 사전 정비 작업 차원에서 이해찬이가 주도하면서 사드 정상화, 사드에 임시 배치되어 있는 이 미군 기지를 정상화하려고 하는 이 작업을 방해 지체시켰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재인이와 이해찬은 국가 이익을 팔아서 중국에 아부하는 외교를 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저버린, 국가의 근본을 뒤흔든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문재인이가 2017년 경북 성주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임시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확인된 겁니다만 사드는 전혀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5년 내내 환경영향평가를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는 바람에 5년 동안 내내 임시 배치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불과 1년 만에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됐고 그리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사드 배치가 임시 배치에서 상설 배치로 이제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때 왜 이렇게 지체시켰는가? 정상화를 방해했는가? 이게 문재인이가 중국 가서 시진핑한테 아부 떨려고 하니까 중국이 매우 부정적으로 그리고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드의 정상화를 해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각한 국가이익 훼손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환경영향평가가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1년에 수백 건의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국책사업마다 환경영향평가를 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민간사업 할 때도 환경영향평가가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수백 건이 아니라 수천 건의 아마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5년간이나 전혀 손도 쓰지 못했다는 것은 뭔가 거대한 힘이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합리적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미 국방부가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니 이거 언제까지나 임시 배치 상태로 놔둘 거냐. 우리 막사도 짓고 아니 화장실도 좀 제대로 하고 식당도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 400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부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임시적으로 생활하라는 것이냐. 이런 항의가 수차례 있었을 정도로 사실은 한미 간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군사 안보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5년간이나 계속 임시 배치 상태로 내버려 둔 겁니다. 이거는 고의적인 지연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들은 사드 관련해서 이른바 3불 1한이라고 하는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의 그 황당한 입장, 이것이 발표되는 과정에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다. 이것도 중국 눈치 보느라고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에서 문재인이가 또 이해찬이가 이걸 밀어붙였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이 3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 정상적인 이 주권을 갖고 있는 정상적인 국가의 외교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입장 표명이었습니다.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답변 과정에서 이 3불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그 이후에 중국은 왜 3불 안 지키냐 3불 안 지키냐 맨날 이러고 있죠. 이 3불이 뭐냐 하면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1불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아니 이런 약속, 이런 입장 표명이 어디 있습니까? 사드는 더 추가 배치해야 됩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핵 그리고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미사일들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거를 추가 배치 안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손발 묶고 있을 테니까 김정은이 들어 마음껏 미사일 고도화 시켜라, 이 얘기 아닙니까? 사드 추가 배치가 1불이고 2불은 뭐냐면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왜 중국에다가 약속을 합니까? 우리가 중국의 속국입니까? 물론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의 문재인이, 이해찬이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국가의 외교권, 국가 안보, 자위권, 이걸 전부 다 내다버린 정말로 쪽팔리는 선언이었습니다. 쪽팔리는 입장 표명이었어요. 1한은 뭐냐? 1한. 주한미군의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 사드 1기가 배치가 됐잖아요. 임시 배치지만. 그런데 이 배치된 1기의 사드 운용까지 제한하겠다는 거였어요. 차라리 다시 가지고 가라고 하지. 이런 정말 쪽팔리는 외교권의 포기, 안보 자위권의 포기가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있었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중국은 틈만 나면 양국 간 약속이니까 지켜라, 이렇게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재인이, 이해찬이, 이 자들이 사드를 지체시키고 방해, 회방을 놨는데 이 모든 일이 이해찬이가 중국에 갔다 온 이후에 본격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이와 이해찬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수사 촉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해찬이는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된 직후 2017년 5월 10날에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된 직후에 중국으로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을 만났어요. 이 자리에서 중국은 이해찬이한테 사드를 완전 철수하라, 그리고 한국 측이 잘못했다고 유감 표명해라, 이렇게 강박했습니다. 이 문제를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이거 방류 문제 때문에 궁지에 몰린 정부 여당이 철진한 사드 문제를 다시 꺼내서 물타기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했는데 물타기 할 게 따로 있지. 네. 또 다른 이 민주당 쪽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방중과 연결하는 것은 억지다, 억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울하냐? 얼마나 억울하겠냐? 그러니 조사해서 밝히자. 수사해서 억울함을 밝히자. 또 쓸데없이 공방 벌이지 말고. 감사원의 감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부산 강서구 지자체 투어를 하고, 또 지난번에는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아산시 기행을 하면서 파크골프장을 2번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파크골프를 친 적이 한 번도 없어서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리고 막상 제가 시타를 2번 해보니까, 그리고 현장 취재를 해보니까 야, 이거 장난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파크골프는요, 지난 4, 5년 동안에 파크골프 이용자가 6배 이상 폭증할 정도로 아주 뜨거운 영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파크골프 인구가 늘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왜 그러냐? 우선 집에서 그저 10분 15분이면 갈 수 있는 곳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보통 골프 칠 때는 1시간 1시간 반씩 그냥 차 타고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파크 골프장은 차로 가면 5분이고
전철역 근처에 있어서 내려서 전철 타고 내려서 무저 한 10분 정도 슬슬 걸어가면 되는 곳에 있습니다. 접근성이 이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다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조성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무료예요. 그리고 여기도 18홀로 게임을 하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게임이 끝납니다. 재밌어요. 뭐 사람마다 취향이니까 뭐 그게 뭐 재밌냐고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스크린 골프보다는 확실히 재밌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장비가 거의 들지 않아요. 뭐 골프채를 구입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비용이 들고 또 이걸 운반하려고 그러면 들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꼭 차로 실어야 되고 그리고 뭐 한 2, 3년마다 한 번씩 뭐 몇십만 원 심지어 몇백만 원짜리 이 드라이브를 바꾸니 많이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탁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파크 골프는 채가 딱 한 대입니다. 딱 파크 골프용 채가 딱 하나예요. 그게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리고 재밌고 운동이 됩니다. 파크 골프장에 오며 가며도 걸어 다녀야 되고 되게 그 강변에 그 친수 공간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내 걸어 다니면서 칠 수 있고 그다음에 보통 골프장은 뭐 예약을 하고 뭐 4명씩 팀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2주 3주 전에 정해야 되고 이거 그러지 않아요. 그냥 가서 줄 서 있으면 돼요. 근데 대개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안면은 좀 있는데 인사가 없었던 사람들하고도 어느 날 한 팀이 돼서 즐겁게 치다 보면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장점을 갖고 있어서 저는 파크 골프가 폭발적으로 늘 거다. 그리고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장려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아직도 좀 일부 돈 많은 사람들의 운동처럼 돼 있는 이런 골프장과는 확연히 다르고 스크린 골프장보다 훨씬 건강하고 그리고 그 게이트볼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그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장보다는 훨씬 더 운동이 잘 되고 그리고 재미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파크 골프는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 같다. 그렇게 제가 두 군데 지자체 투어를 하면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크 골프장이 인기를 끌면서 특정 사설 동호회나 사설 협회가 이를 사실상 사유화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대표적인 골프장이 19년 됐는데 이 A파크 골프장 파크 동호인 자치회가 우리들이 사실상 골프장 관리를 해왔어. 그러니까 우리 여기 와서 골프 치려면 우리 협회에 가입해. 협회에 가입하려면 회비를 좀 내. 이런 식으로 해서 골프 사용료를 받고 골프 장비도 팔고 뭐 돈 받고 골프 레슨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사유화되면서 이게 원래 시가 조성한 것이고 시가 관리하는 것인데 특정 사설협회가 자기네 것처럼 사유화한 데 대해서 따르는 이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거 공짜라고 왔는데 왜 돈을 내라 그러냐? 아니 아무나 와서 치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이 동네 주민이야. 근데 당신들이 뭔데 협회 가입 안 하면 못 친다 그래. 이런 식으로 갈등이 벌어지게 되니까 관리 운영 주체인 시 차원에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오래된 이 A 파크 골프장에 서울시가 관리 직원 3명을 파견을 했어요. 그러자 그동안 자기들이 내내 관리해 왔다고 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 점유해 왔는데 갑자기 나가라 그러는 건 말이 되냐? 서울시가 갑질하는 것 아니냐? 우리의 소유권을 일부라도 인정을 해달라.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치회 측에서 현장 관리를 위해서 나간 서울시 직원들한테 뭐 폭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크 골프장을 둘러싼 갈등이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어요.
2017년에 17,000명 수준이었던 파크 골프협회, 이것도 다 사설협회입니다. 회원이 2020년에 10만 6천 명으로 6배 이상 늘었어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이니까 전국의 파크 골프장이 361곳인데 여기에 그동안 뭐 관리 나름대로 자치회 수준으로 관리해 왔던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 참 고생하셨다라고 인사를 드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자기들 것처럼 사유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차제에 이 전국의 파크 골프장 현황을 제대로 좀 조사를 해라. 저는 이거 문체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가 조성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부처로 따지면 뭐 행안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행정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생활체육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건강한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체부가 나서서 전국 파크 골프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민원이나 갈등 요소들을 파악을 해서 파크 골프장을 전국적 단위에서 제대로 건강하게 건전하게 더 많은 시민들이 가깝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생활 체육의 장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작정 골치 아프니까 우리가 직접 관리하겠다. 골치 아프니까 아예 유료화시키겠다. 지금 이 지방자치단체들은 이게 골치 아프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몇 군데가 이미 나서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까지의 파크 골프장의 장점이 어떤 면에서는 이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훼손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부 차원에서 좀 진지하게 접근하기를 제가 촉구하는 것이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이런 그동안 십수년간 있어왔던 파크 골프장의 여러 가지 운영의 난맥상들을 한꺼번에 좀 정리하고 정화하고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명실상부한 파크 골프 협회 같은 것들을 전국적으로 좀 운영하는 데 대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다. 근데 이제 이게 그 한글 컴퓨터 자판에 이렇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다라고 치시면, 한글로 치시는데 이거를 영어 버전으로 살짝 바꿔놓고 치시면 전혀 독해할 수 없는 영어가 쫙 나오죠. 그게 이 간첩단의 암호였다고 합니다. 이 뻔한 수법인데 그런데 이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자판으로 두들겨 놨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암호를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만나서 간첩으로 포섭이 되고 100번이나 북한에서 지령문을 보내서 그걸 받고 그걸 행동을 하다가 잡힌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권호라는 자인데요. 국정원과 경찰은 이 석권호가 쓰던 PC를 확보했지만 암호 자재를 찾지 못해서 초기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건 간첩 수사할 때 늘 겪는 일입니다. 북한의 지령문은 암호가 걸린 문서가 담긴 USB를 가지고 다니고, 이 USB 자체 암호가 있고 또 다른 매체에 별도 저장된 문자, 숫자, 기호 등 장문의 암호 자재가 동시에 복사 또는 붙여넣기를 해야 열리는 3중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압수수색에서 그 USB를 확보했을 때도 이 석건호 이자는 뭐 별거 없죠. 이런 식으로 아주 태연자약했다 그럽니다. 뭐 니것들이 암호 풀 수 있겠어? 뭐 이런 뜻이었겠죠.
공안 수사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 사안마다 암호 자재가 다른 데다가 배열도 정교해서 슈퍼컴퓨터로 돌려도 만년 이상 걸리는 그런 수준의 암호를 이것들이 쓰고 있다. 그래서 초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데 실마리는 우연한 계기에 풀렸다. 새벽까지 야근을 하던 한 국정원 직원이,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한테는 52시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새벽까지 야근을 하던 한 국정원 직원이 석고노 이자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다른 저장 매체 속의 문서 파일을 살펴보다가 어느 문서 파일 중간에 RNTM FDL 뭐 이런 식으로 쭉 적혀있는 32자의 글자열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간첩들 통상적인 수법 중에 하나니까 이 국정원 직원들이 키보드 자판을 한글로 놓고 영문 이거를 입력을 하자. 한글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뭐 이런 속담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이것들의 암호구나. 그래서 지령문을 해독하는 데 필요한 암호 자재가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 이후에 지령문이 담긴 USB 별도 암호까지 뚫고 들어가서 북한의 스테가노프레피 기밀 정보를 파일이나 메시지, 이미지 등에 숨기는 심층 암호 기술을 이제 해독을 해낸 거죠. 이렇게 해서 공안 당국이 확보한 북한 지령문은 약 4년치인데요. 2018년에서 2022년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입니다. 모두 114건에 달했고요. 주요 내용은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망 체계 자료를 입수하라. 2019년 지령이고요. 화성 평택 지역 군사기지 및 화력발전소 항만 등 비밀 자료를 수집하라. 2019년 지령입니다. 일장기 화형식, 일본인 퇴출운동 등 반일투쟁으로 반일감정을 고조하라. 2019년 지령이고요.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로 반일 민심을 부추겨라. 2021년 지령입니다. 노조를 동원해서 윤석열 정부 반대투쟁을 하라. 2022년 지령입니다. 지금 국정원이니까 오랜 경험과 어떤 촉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내는 건데요. 이걸 간첩 수사를 해본 적이 없는 경찰한테 내년부터 이 간첩을 수사하라고 할 텐데 이게 가능할까요?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이 종북주사파,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이 만들어낸 희대의 이적행위악법, 이거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권순일, 노정희, 노태악을 사법 처리하라. 권순일, 노정희, 노태악. 권순일이야 뭐 50억 클럽으로 또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이재명이를 그 황당한 논리로 무죄로 방면해 준 자로 뭐 악명이 높습니다. 노정희, 노태악, 선관위의 온갖 그 부정과 부정선거 의혹 시비에 휘말려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 권순일이 왜 들어갔냐? 권순일이도 선관위원장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권순일, 노정희, 노태악 차례대로 선관위원장을 지낸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한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편법으로 돈을 만들어 가지고 매달 290만 원씩 월급조로 갖다 바쳤다고 합니다. 이 자들이 그 비상근이거든요. 선관위원장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회의할 때 회의비 10만 원을 주는 게 공식적으로 줄 수 있는 최대치인데 그와 별도로 매달 290만 원씩 딱딱 상납하듯이 갖다 바쳤다고 합니다. 명목은 공명선거 추진활동 수당입니다. 하여튼 조폭들이 착하게 살자고 새기고 다니는 거랑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예, 감사원이 적발했어요. 선관위원장한테는 매달 290만 원씩, 그리고 비상임 선관위원들한테는 총 8명인데요.
매달 215만 원씩을 월급조로 갖다 바쳤습니다. 예, 감사 결과 감사원이 이것을 적발을 하고 지적을 했어요. 그 수당 그거 불법이다. 주면 안 된다. 감사원은 당시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게 2019년 7월 문재인이가 정권 잡았을 때 감사원이 감사 적발한 거예요. 선관위법이 규정한 실비 보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 이렇게 통보했는데 선관위는 개 무시해버렸어요. 야, 감사원 니거들이 뭔데 감히 헌법기관이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야. 그리고 개 무시하고 계속 줬어요. 2019년 7월에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개 무시하고 지난해 11월까지 선관위가 계속해서 이자들한테 돈을 상납했어요. 감사원이 적발 지적하고 나서도 총 6억 5천만 원의 돈을 선관위원장들하고 선관위원들한테 월급조로 상납했습니다. 이게 감사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국회도 2019년 10월에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서 이 수당에 대해서 감사 선관위법에 반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재검토라고 지적했는데도 국회 말도 귓등으로 들었어요. 감사원, 국회, 야, 니것들이 입법기관, 이것들이 헌법기관이야? 우리도 헌법기관이야. 간섭하지 마. 이 선관위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네, 전면적인 수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바다가 아니라 정치가 오염됐다. 전국 어민 1,300여 명이 부산역 광장에 모였습니다. 어제도 제가 전해드렸는데 한국연안어업인연합회 이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국 각지에서 한 1,300여 명이 부산역 광장에 모여서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 호소대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을 끝내고 우리 어민들이 생업 전선으로 돌아오는 이때 오염 처리수 해상 방류 계획 때문에 또 그것을 빌미로 온갖 괴담을 퍼뜨리는 이런 정치권 때문에 국내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김대성 회장은 지금까지 김대성 회장은 이 연안업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 살던 생선이 우리 동해나 남해 앞바다까지 헤엄쳐 와서 잡혔다는 사실은 들은 바 없다. 후쿠시마가 우리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반대쪽에 있잖아요. 저 일본 열도의 동쪽. 그러니까 뭐 넙치가 됐건 뭐 우럭이 됐건 간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살던 고기가 우리 남해 쪽으로 오려면 일본 열도를 걸어서 날라서 넘어올 수는 없으니까 천상 뺑 돌아서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앞바다에 살던 고기가 우리나라 동해나 남해에 와서 잡힌 적은 한 번도 없다.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 어민들은 막연한 불안감만 부추기는 일부 전문가와 정치인들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 뭐 서머식인가 하는 교수, 뭐 몇 달이면 오염수가 뭐 한국으로 들어오니 많이 이런 괴담 늘어놓던 그런 이른바 전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지금 상황은 우리 바다가 오염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오염되고 있다. 바다가 오염되는 게 아니라 정치가 오염되고 있다. 정치권은 일본 원전 오염수, 오염 처리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 규탄했어요. 집회에 참여한 한 어민은 코로나에 이어 어민들을 2번 죽이는 오염수 괴담이나 정치적 선동을 멈춰라.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서 이런 어민들의 어려움과 함께하기 위해서 전국 동시다발 해산물 먹방을 했는데 그 먹방 때 제가 전해드리기로는 우리 25개 지역 본부와
또 50여 군데의 우리 아미고 고성구 TV 시청자들의 모임 해서 모두 한 700여 명이 먹방에 참여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진을 보내지 않았을 뿐이지 그 후로도 우리도 했어요라고 하는 문자가 고성범 본부장 전화로 계속해서 찍혀서 전부 합쳐보니까 한 100군데에서 1000명 이상의 우리 고성구 TV 시청자들이 먹방에 동참했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어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괴담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저 종북 주사파 세력들의 그 천박한 정치 수준과 선전선동의 실체를 우리 국민들한테 알리는 아주 좋은 행동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하신 여러분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연안 어민들은 작은 어선으로 근해에서 고기잡이하는 어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속초요. 우리 강원도 속초에 그 복룡호 있죠. 우리 아미고 회원. 그런 게 연안 어업입니다. 그 직접 배를 타고 가까운 근해 바다에 가서 생선 고기를 잡아가지고 직접 와서 이제 횟집에서 회를 떠서 팔고 하는 그런 어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방류수 사태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에 이중 삼중으로 직접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죠. 이들은 정치인들은 괴담이나 선동을 중단하고 객관적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수산물 안전을 검증해달라 이렇게 호소했어요. 어느 횟집 사장은 보통 때 일요일이면 100만 원 매출을 올렸을 텐데 요즘은 15만 원도 안 된다. 과학자들은 후쿠시마 방류로 국민들이 섭취하는 수산물들이 방사능에 오염된다는 주장은 과장 정도가 아니라 날조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날조에 가깝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어업인연합회 대표는 정치나 과학은 몰라도 바닷속 고기는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안다. 고기는 수온과 산소에 따라 움직인다. 남해에서 45년 고기 잡으면서 동해 고기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일본 고기가 온다는 건가? 우리 바다는 깨끗한데 정치인들의 말이 오염됐다. 우리 저 배 타고 가끔 바다로 고기 잡으러 나갈 때 있잖아요. 그 선장들이 기가 막히게 그 고기 잘 잡히는 데를 알죠. 고기가 다 사는 데가 따로 있어요. 사람들처럼 문패나 뭐 번지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바다에 어느 노을 어느 암초 밑에는 어떤 고기가 산다. 근데 걔네가 사는 때는 대략 몇 월 달 하순이다. 그리고 나면 걔네가 딴 데로 간다. 이런 걸 바닷속을 자기 동네 뒷골목처럼 빤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고기들이 그런 거예요. 고기들한테는 이민도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수온과 산소가 조금만 달라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정작 일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자신들의 수산물을 먹고 있는데 후쿠시마 바다 반대쪽에 있는 한국에서는 괴담이 횡행하는 바람에 수산물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일본엔 괴담이 없고 한국에는 괴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수산업이 피해를 보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류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방류하는 문제로 수산업이 타격을 받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정말 정말 웃지 못할 코미디다. 양평도로가 서울 시민을 위한 도로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한 자가 나타났습니다.
요즘 저 종북 주사파 좌파 것들 하는 행동을 보면 참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 출마할 준비하고 있는 자입니다. 최재관이라는 자인데요. 이게 아마 문재인 밑에서 뭐 청와대 근무도 했던 자일 겁니다. 최재관이요. 이 자가 지난 8일 서울시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 퇴진을 위한 47차 촛불 대행진 연단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고 떠들어댔는데 뭐라고 떠들었냐? 양평의 두물머리에 와 봤느냐? 두물머리니까 양수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평의 두물머리에 와 봤느냐? 주말이면 교통지역이다. 2021년에 예타를 통과하고 양평 고속도로 완공이 두물머리 양수리가 있는 양서면으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갑자기 노선이 강상면으로 바뀌었다. 지역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고속도로는 양평 사람들 때문에 뚫는 게 아니고 주말에 놀러 오는 서울 사람들 때문에 뚫는 도로였기 때문에 두물머리가 있는 양서면으로 가는 노선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 노선이 바뀌어서 강상면으로 정점이 바뀌었으니 주민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느냐. 이렇게 발언했어요. 양평 국민들이 정말 개돼지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자, 고속도로는 양평군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양평 군민을 위한 게 아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이라는 자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떠들어댔어요. 서울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뚫는 길이다. 그러니까 뭐하러 강상면으로 가냐. 서울 시민들이 자주 가는 저 두물머리 쪽으로 해서 양서면으로 이렇게 통과를 해서 가게 해야지. 이런 자들한테는 IC가 필요 없죠. 서울 사람들이 양평을 최종 목적지로 해서 가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다 그거 통과해서 동쪽으로, 동해안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양평을 목적으로 해서 가는 사람들도 양평 전에 IC에서 내려서 좋은 시골길로 가면 되지. 그 양수리가 참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수종사가 있는. 그러니까 양수리를 굳이 고속도로 타고 휙 하고 지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양평이 목적지라면. 멀찌감치 내려서 그 양수리 그 풍광 좋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수되는 그 지점을 우리가 보통 다니는 그 국도로 통해서 그렇게 가야지. 만약에 양평이 최종 목적지라면. 그러니까 이자의 머릿속에는 양평 군민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서울 시민만 있는 거죠. 이런 자가 뭐 서울 지역에 무슨 뭘 하고 있다 그러면 뭐 그나마 또 그래도 말이 안 되죠. 그래도 말이 안 되지만 이 자가 양평의 지역위원장이에요. 내년에 양평에서 출마하겠다고 준비하는 자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서울시청 앞에서 떠들면 양평 사람들은 못 들을 거야. 양평 군민들한테 가서는 딴소리 하겠죠. 아이 뭐 양평 고속도로는 양평 군민을 위한 것이어야지. 아 서울 것들이 말이야 맨날 통과만 하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죠. 제가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얘기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길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것이다. 양평을 지나가면 양평 국민의 길이 돼야 한다. 만약에 양평은 지나가는데 양평 국민하고 관계없는 길이라고 하면 그럼 양평 국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어야 되는데 차 지나가는 게 뭐 좋은 일입니까? 소음에, 먼지에, 분진에, 위험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그 근처 땅은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상하수도 보호원해서 남한강 북한강이 수십억 년 전부터 흘러내려온 것까지 어쩔 수 없지만 그거야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상하수도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야. 그래 어쩔 수 없다.
이러고 참지만 길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양평 구민이 쓰지도 않는 길을 양평 군을 통과시키어서 왜 짓습니까? 그리고 서울 사람들을 위한 길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래도 곧 죽어도 양평 구민들이 뭘 요구하는지는 알기 때문에 그래도 양평 구민을 위해서 나들목 IC는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 쪽에 다수의 의견이거든요. 심지어 원안대로 추진하자고 하는 이재명이까지도 그런데 IC는 놔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판에 이 최재관이라는 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다수의 의견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최재관이는 이날 집회 참가자들에게 양평 고속도로는 양평 사람들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서울 사람들 여러분을 위한 도로이니 원안이 사수되도록 함께 싸워달라고 했어요. 이 말대로라면 서울 사람들이 전부 양평 가서 자기들 도로를 위해서 싸우라는 얘기랑 비슷한 건데 서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을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 괴담으로 망한 자 괴담으로, 괴담으로 흥한 자 괴담으로 망하고 정쟁으로 흥한 자 정쟁으로 망한다. 이게 괴담과 정쟁으로 고속도로 문제를 처음부터 프레임 덮어 씌워서 공격을 하려다 보니까 지그들끼리도 서로 손발이 안 맞게 된다. 그러다 보면 이 제정신이 아닌 이런 막말 같은 수준의 얘기들도 나오게 된다. 어제 제가 연합뉴스TV에서 토론을 할 때, 그 상대 패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 상대 패널은 뭐라 그랬냐면,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양평 국민들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그 길이 뚫리면은 저도 그 길 자주 이용할 겁니다. 이랬거든요. 그래도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그 패널은 주부는 구별하려고 했어요. 이 도로가 뚫리면 주로는 양평 국민들이 이용하지만 그러나 서울 시민들도 많이 이용한다. 저도 이용할 거다 이랬는데 이 최재관이 이자는 그런 최소한의 기준도 없는 거예요. 주부가 없어. 양평고속도로는 서울 시민들의 것이야. 이거 한마디만 더 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양평 국민들이 이거 못하게 해야 돼. 서울 시민들을 위한 도로인데 어디 감히 건방지게 양평 사람들이 탈라 그래? 자, 이 양평 국민들이 이런 얘기들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왜 이 싸움을 벌이는지, 이것들이 정말 양평 국민을 위해서 이 싸움을 벌이는 건지, 아니면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되나 안 되나 하여튼 괴담 퍼뜨리면서 싸움을 벌이는 것인지 우선 양평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일본 가서 한글 플래카드 들고 시위를, 이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 어디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글씨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라고 하는 한글 플래카드를 들고 사람들이 좀 서 있어요. 근데 이자들이 뭐라고 쓰인 저 티셔츠를 입고 있어 갖고 이자들이 뭐 국회의원인지 뭐 전문 시위꾼인지 잘 구별이 안 갑니다. 어쨌든 이 모임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8명 무소속, 윤미향 포함한 무소속 2명 해서 국회의원 10명이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를 방문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국회 중의원에서 입헌민주당 3인당 의원들을 잇따라 만났는데 3인당은 중의원 465석이에요. 이게 우리로 치면은 이제 지금의 국회입니다. 미국으로 치면 하원인데요. 465석 중에 딱 하나 갖고 있는 게 3인당이에요. 상원격에 해당되는 참의원 248석 중에는 딱 2석 갖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정당 만났네. 이제 이것들이 일본 가서 벌이는 이 행태를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지 않겠어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국회 제1당인데. 그래, 우리가 일본 가서 이런 소수당만 간신히 만나고
있느냐. 이 모양새가 너무 안 좋다. 예, 거기에다가 일본의 방위상 출신의 오노데라 이스노리 자민당 중의원은 이렇게 한마디 썼습니다. 설명, 반론해도 어쩔 수 없는 상대는 역시 정중하게 무시해야 한다. 이랬어요. 참 표현이 완곡하지만 정말 아주 정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설명, 반론해도 어쩔 수 없는 상대는 역시 정중하게 무시해야 한다. 상대가 국회의원들이니까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무시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이게 정말 동네 개망신시키고 다닙니다. 지금. 이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에 한글로 모두의 바다를 함께 지키자. 이 한글 현수막을 여러 개 준비해 갖고 간 모양이에요. 쓴 현수막을 들고 일본 총리관자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도 몰랐나? 결국은 아니 기시다 총리한테 항의하러 갔는데 기시다 총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러 없어요? 그걸 몰랐어요? 그거 참 황당하죠. 알았다면 총리도 없는데 총리한테 항의하러 총리 공간 앞에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플래카드도 한글로 딱 쓴 걸로 봐서 아 이게 일본에 갔지만 실제로는 한국 언론을 보라고 시위한 거구나. 아니 그렇게 잘기까지 타고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돈 들여가면서 해. 그냥 여의도 당사 앞에서 해도 사진은 찍어줄 텐데. 참 애들 쓴다. 네, 국민의힘의 짧은 논평입니다. 제1야당의 외교 참사 왜 부끄러움은 늘 국민의 몫이 돼야 하냐. 이것들이 진짜 뭐라도 된 줄 아나. 어제 이재명이하고 이낙연이가 뭐 저녁에 만난다고 이제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그리고 뭐 만난 다음에 무슨 서면으로 뭐 브리핑을 한다고. 아니 이게 무슨 정상회담 조율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어제 연합뉴스 TV에서 상대 패널한테 물어봤잖아요. 이재명이하고 이낙연이가 혹시 같은 당 아니냐. 그랬더니 상대 패널이 같은 당 맞습니다 그러더라고. 자, 당을 같이 하는 자들이 뭐 서로 뭐 조율을 합내 만난 다음에 무슨 서면으로 뭘 합내. 아니 이것들이 진짜 뭐라도 된 줄 알고. 근데 더 웃기는 거 있죠. 이것들이 어제 만나기로 했는데 연기했대요. 연기 이유가 서울에 호우경보가 내리고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회동을 갖는 게 적절치 않아서. 자 그러면 좋아요. 내가 물어볼게. 자 이재명이하고 이낙연이 어제 저녁에 회동 시간에 회동을 연기했어. 이유가 호우경보가 내리고 침수 피해가 예상돼서야. 그러면 침수 피해 현장에 나갔어? 그럼 둘이? 에? 호우에 대비해서 침수에 대비해서 현장 점검이라도 갔냐고 그러면. 약속 장소 가다가 타고 가던 차가 물에 빠질까봐? 아니 그럼 높은 데서 만나지. 남산 같은 데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아니 이것들이 진짜 뭐라도 된 줄 아나? 집단적으로 과대망상에 빠졌네 이것들이. 대통령도 일정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그냥 만나면 조용히 만나지. 그런데 더 웃기는 일이 계속 있습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웃기나 몰라? 이제 취소가 됐다고 알려지니까 이 개딸들 이재명의 지지자인 개딸들하고 또 이낙연이도 또 지지자들이 꽤 있어요. 뭐 낙지클럽이라 그러나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들이 동시에 막 환호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하늘이 도와서 두 사람이 안 만나게 됐다. 아니 그럴 걸 왜 만나 그러면. 하늘이 도와서 두 사람이 안 만나게 됐다.
그러니까 이 개딸들이나 이 극성 지지자들은 그럼 만나서 뭐하냐? 서로한테 상대방한테 이용이나 당하지.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그렇게 보고 떨떠름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날 필요 없다 그랬는데 마침내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 갖고 이것들 만남이 연기됐다 그러니 하늘이 더 우사. 네. 원래 망해가는 집안에서는 족보 따지면서 상투잡이 하는 것들이 꼭 있어요. 이재명이 이낙연이 이 모습을 보면 완전히 무너지고 가는 집안에서 내가 적자다 뭐 이러면서 내가 상속권이 있니 뭐 선사는 내 거야 이러고 싸우는 것, 상투 잡고 싸우는 그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대개 결론은 어떻게 나냐? 무너진 집 깔려 없어집니다.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혈세로 왔다. 최대한 많은 정상을 만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지금은 폴란드로 갔는데요. 리투아니아 폴란드 순방을 떠나기 전에 비서진들에게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지금 오지 않느냐. 최대한 많은 정상을 만나야 한다. 네, 그래서 하루에 13개 국가와의 정상회담까지 정말 초인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소화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지금은 폴란드에 가 있습니다. 폴란드에 가서 첫 번째 일정은 동포 간담회였습니다. 폴란드 동포들과 만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과 폴란드는 이제 수교한 지 34년이 됐다. 모범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잘 가꾸어 왔고 서로에게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됐다. 지난해 양국의 교역 규모는 9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300여 개가 넘는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활약하고 있다. 양국의 협력은 방위산업, 원자력을 포함한 첨단 분야로 확대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더 심화할 것이다. 특히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피해서 폴란드로 피난온 고려인 동포들과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폴란드가 숙식과 생필품을 지원한 것 또한 국제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 지난달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여러분과 대한민국을 이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 마음껏 도전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 정말 우리 폴란드 동포들이 꼭 듣고 싶었던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폴란드의 언론 매체 제츠포스폴리타 기고문에서 대한민국은 유럽 내 최대 우크라이나 지원국 중에 하나인 폴란드와 긴밀히 공조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과 폴란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가치 동맹 파트너로서 국제 평화를 견인하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과 폴란드의 파트너십은 경제 통상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쟁 종식 후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과 재건 과정에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 지난해 대한민국이 폴란드와 체결한 K2 전차, K9 자주포의 수출 계약은 그 규모가 전례 없는 것이다. 향후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는 물론 양국의 국방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네,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폴란드 방문 전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요청으로 열린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3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공개 회담이 아니고 비공개 회담에서
요청한 것을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서면으로 브리핑을 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요구한 세 가지는 1. 계획대로 방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우리 측과 한국 측과 실시간 공유해달라. 2.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3.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한국 측에 해당 사실을 공유해달라. 이 세 가지 요구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우리 전문가 참여는 IAEA가 방류 현장 등을 확인하기 위해 후쿠시마 제1원전의 현지 사무소를 개설해 놨습니다. 이 현지 사무소에 한국인 전문가를 파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세 가지 요구에 대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세 요구에 대해서 모두 구체적으로 즉답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원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를 받으며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다. 만일 이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이 설명을 들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 세 가지를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요구가 매우 구체적인 세 가지로 적시된 데 비해서 후미오 총리의 답변은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데 그쳤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일본에 돌아가서 방류하기 전에라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요구한 세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세운상가의 공중 보행로, 이게 1,000억 이상 든 이 좀 괴상한 이 보행로, 사람 하나 안 다닌다. 예상 보행 인구의 5%, 6%밖에 미치지 못한다. 이거 철거해서 다른 하다못해 공원으로라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박원순이 취향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그 예산을 함부로 썼던 것 같은데, 이런 논평을 제가 했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면서 우리 지방에도 우리 동네에도 그런 거 꼭 한두 개씩 있어요. 라고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 주셨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지금부터 한 12년 전에 경남도가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경남 거제에 조선해양문화관 야외 광장에 16억 원을 들여서 복원한 거북선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 완전히 무용지물이었다는 거예요. 세금 들여서 12년간이나 방치했다가 이제 정말 쓸 데가 없어서, 그리고 관리도 안 되니까 이거 경매로 내놨다 그러는데 154만 원에 낙찰이 됐답니다. 16억 원 들여서 만든 거북선이 살 사람이 없으니까 154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이 낙찰받은 사람이 이걸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운반비가 또 1억 원 이상 드니까 그냥 포기했답니다. 그러니까 거제시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떠맡아서 이걸 땔감으로 팔아치웠다고 하는데, 땔감으로 팔아치우려니까 이걸 부숴야 되는 거죠. 부수는 거, 이 해체에만 또 1,800만 원이 들어갔답니다. 이게 다 경남도민, 거제 시민들의 세금으로 한 일입니다. 땔감은 인근에 있는 화력발전소로 보내고 철근은 고물상에 팔아 넘긴다고 합니다.
그동안 거제시가 이 애물단지가 된 거북선 관리하는데 1억 5천만 원 썼답니다. 짓는데 16억 쓰고 관리하는데 1억 5천만 원 쓰고 그리고 해체하는데 1,800만 원 쓰고 그리고 나서 154만 원으로 낙찰해서 팔아 넘겼는데 이 사람이 포기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짓 하지 말자는 거예요. 강원도 원주시에는 열차들이 테마 관광열차 운행하겠다 그러면서 중앙선 폐철로를 활용해서 그런 거 있어요. 폐철로에 뭐 바이크 가지고 운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여기 원주시는 폐철로를 이용해서 관광열차를 운행하겠다 그러면서 4억 원을 들여서 열차를 구매했답니다. 그런데 덜렁 열차부터 구매하고 실제로 열차가 달리려면 철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중앙선 폐철로를 원주시가 구입을 못했대요. 구입을 못했으니까 달리게 할 수 없죠. 폐철로의 소유권은 국가철도공단이 갖고 있는데 원주시가 국가철도공단과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해서 폐철로는 구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덜렁 열차만 구입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 열차는 어떻게 되어 있냐? 정비소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 정비소는 또 뭐 아무데나 갖다 놓으면 됩니까? 지붕 씌우고 이거 다 건물처럼 지어야 되거든요. 정비소 짓는데 26억 들었답니다. 4억짜리 열차 먼저 덜렁 사놓고 이거 보관하느라고 26억 들여서 정비소 짓고 그리고는 철로를 아직 확보하지 못해서 달리지도 못하게 하고 있답니다. 운전면허증도 없이 자가용부터 샀다가 비싼 주차료 물어가면서 지금 저 지하 한 5층쯤에 보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엔진 시동을 해줘야 차가 안 망가지는데 그런 건 알려나 모르겠어요. 자, 경남 통영, 이거는 이제 강원도 원주시 사례고요. 경남 통영입니다. 여기는 또 가상현실 존이라고 하는 것을 50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답니다. 가상현실이 한참 막 뜰 때였던 모양이죠. 2020년에. 그래서 50억을 들여서 가상현실 존을 만들었는데 개장한 지 3년 됐어요. 그런데 이거 없애니 많이 하고 있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문객이 와야 말이지. 가상현실 존이라고 만들었는데 가상현실을 체험할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냥 놀려두는 거예요. 지난해에 이 가상현실 존 50억을 들여서 만든 이 가상현실 존을 찾은 사람이 평일에는 15명, 주말에는 25명. 관람객은 없는데 그래도 평일날 15명이 뭐 시간 정해놓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침에도 1명, 뭐 오후에도 한 서너 명 이렇게 오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군가는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표도 팔아야 되고 전기도 올려줘야 되고 인건비, 전기료, 유지비는 계속 나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수입, 지출, 대비를 해보니까 짓는데 50억 든 거는 놔두고 지난해 1억 4천만 원 적자가 났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유지해야 되나? 매년 1억 4천씩 적자 내면서 이거를 유지해야 되냐? 차라리 그냥 부수고 다른 거 하자. 이런 의논이 나올 만하죠. 자, 경상북도 군위군 사례입니다. 이게 다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있었던 일이에요. 2020년 7월이니까. 갑자기 삼국유사 테마파크를 거창하게 만들어서 개장했답니다. 뭐 삼국유사 일연하고 뭐 연관이 어디선가 좀 있었던 모양이죠. 네, 끄집어냈어요. 22만 평 부지입니다. 어이구 넓다. 22만 평 부지에 이게 122억이 아니네. 1223억이네.
들여가지고 삼국유사에 나오는 소재를 가지고 놀이공원을 만들었어요. 개장 첫 해부터 3년 동안, 그래서 놀이공원이니까 테마파크니까 사람들이 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개장 첫 해부터 3년 동안 매출액이 총 25억 원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나간 운영비는 얼마 나갔을까요? 49억 원 나갔습니다. 딱 절반, 비용의 절반밖에는 매출이 안 오른 거죠. 쓰는 돈이 버는 돈보다 2배가 많은 셈인데, 아마 이거 운영하는데 최소한 10여 명의 직원이 고용돼서 쓰고 있을 겁니다. 주민들은 애당초 무리한 사업이었다. 딱 한마디로 잘라버립니다. 애당초 무리한 사업이었다. 누가 그때 군수를 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생색 내려고 그냥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이게 다 뭔가 이권 카르텔들이 붙어 있었을 거예요. 지역의 이 토목 건설업자들. 부산에 기장군이 있습니다. 기장군, 부산 기장군이 여기는 524억을 들였습니다.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정관이라는 동네가 이 신도시거든요. 뭐 10만 명 이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인데, 여기에 아쿠아 드림파크를 만들었어요. 수영장에 레인이 27개라 그러니까 엄청 큰 수영장이네요. 이게 25m는 아니지. 27개 레인이면 50m 풀은 되겠네요. 자, 자랑하면서 지난해 6월에 개장했어요. 정관은 워낙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또 기장은 부산에서도 해운대에 못지않게 그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뭐 해볼만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자, 좋아요. 지난해 6월에 개장했는데 2달 만에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하면서 문을 닫았답니다. 524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개장 2달 만에 하자가 곳곳에서 발생해서 문을 닫았답니다. 하자가 이런 거예요. 기계실, 전기실에 침수가 됐답니다. 그래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억 원을 추가 투입해서 보수공사했답니다. 그리고 2달간 이 시설을 운영하지 못해서 생긴 손실만 최소 30억으로 추정됩니다. 감사원이 야, 이건 좀 심하다고 감사하고 있답니다. 울산시 중구가 있습니다. 2015년에 9억 원을 들여서 시계탑 위에 기차 조형물을 올렸대요. 그 시계탑 위에 기차 조형물을 올리지? 뭐 이유가 있겠죠? 1920년에 울산역이 있었던 자리를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는 기차를 시계탑 상부에 설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 시계탑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시간 되면 1시간마다 한 번씩 띵띵 하면서 뭐 인형이 나오기도 하고 뭐가 나오기도 하고, 아마 그거 본따서 한 것 같아요. 여기는 울산역이 있던 자리니까 기차를 시간마다 쫙 가게 만들자, 기적도 울리게 만들자 하고 아마 한 것 같은데, 아이고 그거 하는데도 9억 원이 들은 모양이네. 근데 이 시계탑 위에 있는 기차 조형물이 자꾸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고장이 나면 수리하고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부터 아예 멈춰 세워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면 기차는 있는 모양이에요. 그냥 서 있는 기차가. 고장이 잦아서 2019년에 6천여만 원을 들여서 보수도 했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 같으면 살짝 철거라도 해버리겠어요. 네, 그거 안 됩니다. 철거하는데도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멈춰 세워놓은 것 같아요. 책임 안 지려고. 네, 우리 세금, 여러분들의 세금이 이렇게 줄줄 새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가 시도지사 협의회 이철우 회장, 그 경북도지사죠. 또 다음 주에는 강원도 특별자치도의 김진태 지사,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 이렇게 3주에 걸쳐서 지방시대 특별 여의도 포차를 할 건데요. 또 저희가 벌써 6개월 전부터 지자체 투어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다 제가 만나본 이 단체장들은 정말 한 푼이라도 아껴가면서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면서 시정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는 이렇게 정말 얼빠진 단체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얼빠진 단체장들이. 특히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는 문재인이부터 온통 퍼주기로 도배를 했기 때문에 그 흐름이 지방자치단체들한테도 그대로 다 전파가 돼서 너도 나도 퍼주기 하자. 저 문재인이가 퍼주는데 나라고 가만히 있을 거 있냐. 나도 퍼주자. 이렇게 해서 5년 동안에 400조 이상의 국가 빚이 더 늘어버린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국가 빚이 400조가 느는 거예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세금 누수 같은 거 일제히 좀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다시 한번 사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타가 아니라 타당성 조사가 중요하다. 예타 하니까 사실 예타가 엄청 중요한 건 줄 아는데요. 예타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해요.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타당성 조사를 본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예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예비고사 같은 겁니다. 예타는. 제가 그 대학 입학할 때 있었던 제도가 예비고사 제도거든요. 그 예비고사 제도는 대학 본고사를 시험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실력이 된다고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예타인 거죠. 그래서 예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본 타당성 조사예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예타를 통과해서 본격적으로 본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예타 때 통과됐던 원안 이게 좀 문제가 많다고 하는 지적, 또 양평 군민들과 양평 당시 군수와 군의회의 요청에 따라서 원안이 아니라 가장 최적화된 안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검토하는 과정에 있던, 그리고 그 중에서 강화 IC 신설과 강상면으로의 JC 연결, 이걸 가지고 저 종북 주사파들이 특혜라고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문제에 관련된 팩트 체크를 지금 계속 국민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왜 예타 때는 양서면 안이 통과가 됐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009년에 처음 이제 2008년에 민자로 대들었다가 이거 도저히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포기가 됐는데, 그래서 민자가 무산됐거든요. 민자 사업이. 그때 안이 종점이 양서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경기도가 또 경기도와 또 국토교통부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도 원래 그 민자 사업으로 추진됐던 그 안을 그냥 원안처럼 차용해서 선행 연구를 그대로 반영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양서면으로 이렇게 JC가 가는 걸로 이렇게 예타가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타는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수익성이라든지 편의성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양서면으로 가는 이 노선이 예타 원안으로 확정이 됐는데, 이 예타 원안 자체가 매우 잘못된 안이었다. 이렇게 제가 여러 차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강상면으로 노선을 바꾼 거가 마치 원희룡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외가 쪽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처럼 저 정복 주사파들이 덮어 씌워 왔지 않습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 강상명 종점안은 그러면 원희룡 장관의 발명품인가? 아니에요. 이 강상명 종점안은 2018년에 그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양평군에서 2030년 양평군 기본계획의 강상명 종점안을 거론했고, 또 그해 대우건설이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강상면 종점안을 제시했어요. 이미 예타 원안과는 다른 안이 더 좋은 안이다라고 하는 게 5년 전부터 논의가 됐던 거예요. 예타와 본 타당성 조사는 이렇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경우에 예비 타당성 조사는 1억 원 남짓 예산으로 경제성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검토가 됐어요. 원래 예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타가 통과된 이후에는 이거 경제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진짜로 노선을 어떻게 잡을까? 이게 본 타당성 검사인데, 이 본 타당성 검사는 정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노선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타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들여서 정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타당성 조사에 24억 원이 들어갔어요. 2000년 이후에 고속도로 노선 확정 건설 추진되는 게 모두 24건인데 2000년 이후 23년 동안 24건의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됐는데 24건 중에 14건, 절반이 넘는 14건이 예비 타당성 때의 노선과 본 타당성 때의 노선이 달라져서 시 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타의 원안과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대안 2번으로 방향이 틀어지게 된 것은 통상적인 고속도로 건설에서 언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다는 거예요. 특혜를 주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변경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예타를 통과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용역 설계 회사 용역을 거쳐서 다양한 대안 검토를 통해 최적의 노선을 찾아가는 타당성 평가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노선이 확정된 것은 없어요. 예타 통과했다고 그게 그대로 확정되면 그럼 타당성 조사는 뭐하러 합니까? 마치 저 종북 주사파들이 예타 원안 양서면으로 가는 것이 확정됐는데 이거를 무리하게 원희룡 장관이 변경한 것처럼 지금 교묘하게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과 6일 원래 뭘 하려고 했었나 하면 이제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으로 이게 다 이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원래 뭘 하려고 했었나 하면 양평군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양평 고속도로가 놓여질 경우에 그 고속도로, 고속화도로입니다. 고속화도로를 사용하게 될 주변의 시도들이 있어요. 송파구, 하남시, 파주시 등을 상대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설명회 및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이 괴담을 퍼뜨리는 바람에 여기서 중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괴담을 퍼뜨리지 않았다면 또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양평고속도로는 재개될 건데요. 재개될 경우에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어 있냐 하면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그다음에 환경부와의 협의 절차를 포함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마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종합 평가를 통해서 국토부가 최종 노선을 선정해서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노선에 따라서 주변의 땅들을 이제 매집해야 되잖아요. 땅을 사서 도로를 놔야 되잖아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수용해야 될 땅의 소유주들과의 이제 대화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앞으로도 사실은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이 고속화도로 건설의 이 중간 정도에도 아직 못 온 상태거든요. 여기서부터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노선 변경이라고 하는 괴담과 가짜뉴스로 프레임을 딱 잡아놓으면 이 과정을 계속 밟을 때마다 그 괴담이 계속 증폭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평고속도로가 아니라 괴담고속도로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원희룡 장관이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예단이 아닌 것이 광우병 때부터 저 10년 넘게 종북 주사파들이 해왔던 수많은 괴담의 사례를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이 괴담과의 근원적인 이 괴담과의 결별 없이 고속도로를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괴담과의 전쟁, 고속도로를 괴담 고속도로로 만들 수는 없다. 양평 군민들이 이용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로 만들어야지 종북 주사파들이 완전히 오물 쏟아붓듯이 하는 괴담 고속도로로 만들 수는 없다. 이것이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의 배경에 깔려있는 인식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버카펑펑 KBS. KBS가 그 몇 년 전에 우리 저 강규형 이사, 우리 아주 대표적인 자유파 전사죠. 이 강규형 이사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것들이 무슨 짓까지 했습니까? KBS 법인카드로 김밥 2,500원을 사 먹었는데 그것까지 문제 삼아서 강규형 이사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강규형 교수는 당시 쫓겨난 것이 불법이었다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어쨌든 그때 2,500원, 김밥 2,500원 결제한 것까지 문제 삼아서 강규형 이사를 쫓아낸 게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입니다. 그 정권에서 KBS 이사장 하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 남영진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뭐 저도 이게 듣보잡인데 이름 처음 들어요. 남영진. 이런 자가 KBS 이사장을 하고 있었네요. 이 남영진이라는 KBS 이사장, 이 자는 고향이 충북 영동인 모양인데 영동에서 4차례에 걸쳐서 곶감을 66만 원에서 183만 원어치 법인카드로 구매를 해서 KBS 이사와 사무국 직원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또 회사 KBS 인근의 중국 식당에서 한 끼에 150만 원에서 280만 원대 식대를 결제했다고 하는데 자장면으로 바꾸니까 430그릇의 법인카드를 한 번에 썼다 그래요. 작년 12월에는 592만 원을 법인카드로 썼다고 하는데 불법 사용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강규형 이사 2,500원 김밥 사용 가지고 쫓아냈던 이 KBS입니다. 문재인 종북 주사파입니다. 그 문재인 종북 주사파가 임명한 남영진이라는 자의 법카 사용 내역이 이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KBS 이사회는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서 KBS 법인카드를 써 제낀 양승동이라는 자를 사장으로 추천한 바도 있습니다. 부당 사용 여부는 앞으로 감사원과 사법기관에서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부당 사용을 떠나서 이렇게 적자와 방망경영에 늪에 빠진 KBS 이사장이 아무런 책임의식이나 위기의식도 없이 법인카드를 펑펑 써 제꼈던 겁니다. KBS가 이렇게 돈을 나눠 먹고 탕진해도 KBS는 망하지 않아. 왜? 수신료가 있으니까. 시청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KBS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고, 그 결과 어떻게 됐냐? KBS 전체 인원 4,400명 가운데 억대 연봉자가 2,200명. 이 중에 보직도 없이 억대 연봉을 받아가는 자가 1,500여 명.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연봉 1억 이상을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수신료로 한 7천억 정도 걷는데 그중에 1,500억이 별로 하는 일 없는 간부들 급여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직원 중에 상위 4개 직급 비율이 60%에 달해서 완전히 역피라미드처럼 돼 있죠. 가분수, 대분수처럼 돼 있죠. 그래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방통위 재성의 심사 때 시정했다고 했는데 이거 쎄빠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상위 직급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29만 원이 됐고 올해 1분기에 그런데 회사는 400억 원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1분기에만 400억 원이니까 1년으로는 1,60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일반 기업이었으면 망해도 벌써 망했어요. 수신료 강제 징수가 폐지되자 KBS 사장은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 폐지가 불가피하다. 수신료를 분리징수해서 수신료가 줄어들면 공익 프로그램을 줄이거나 없애는 수밖에 없다고 협박조로 말을 했는데 지금 필요한 건 공익 프로그램 축소가 아니라 억대 연봉, 일도 없이 억대 연봉 받는 1,500여 명을 구조조정하는 것이다. 이게 상식이고 합리적인 판단 아니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면서 따라서 KBS 사장 하나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KBS가. 이사회 전원 교체 그리고 경영진의 교체 그리고 온갖 횡포와 갑질을 일삼아 오고 있는 민노총에 대한 엄격한 견제. 적어도 이 세 가지가 되어야 KBS가 제대로 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고 생산성 있고 윤리 경영이 세워지는 그런 국민의 방송으로 바로 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정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대진년이 원희룡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원희룡 장관도 없는 세종시 청사에서 하다가 경찰들한테 붙잡혀갔습니다. 원희룡 장관 면담을 요청하면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것들은 신문도 안 보나? 아니 지금 폴란드 가 있잖아. 폴란드 가 있는 원희룡 장관을 면담하겠다고 세종 청사로 가서 이게 시위를 벌린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기시다 나토 정상회의 가느라고 자리 비운 기시다 총리 관저 그 앞에 가서 시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 수행하러 폴란드에 간 원희룡 장관도 없는 국토교통부 앞에 가서 면담하겠다고 요청한 대진년이나 어떻게 노는 꼴들이 똑같습니까? 세종 남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입니다. 세종시 정부종합형사 국토교통부 입구에서 시위를 벌인 대진년 회원 13명을 퇴거 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 자들은 원희룡 장관 면담을 요청하면서 청사 입구에서 국정농단 원희룡 사퇴하라, 윤석열 김건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실을 밝혀라, 이런 소형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어요. 청사 입구에서 한 시간 동안 사퇴하라 사퇴하라 이렇게 구호를 외쳤는데 경찰 관계자가 안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은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도 말을 안 들었겠죠. 예, 경찰이 시위를 저지하자 회원들은 바닥에 앉아 스크럼을 짰고 연행되지 않으려고 바닥에 눕기도 했는데 대다수가 여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 할 수 없이 경찰도 여경들을 동원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서 연행했다고 합니다. 맑은 순이님이 아주 전곡을 찌르셨네요. 직접 맞서기는 무섭고 뭐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없는 거 다 확인하고서 빈집 가서 소리 지르던 거 아니냐. 아주 일리 있는 분석이십니다. 기시다 총리가 언제 나토 정상회의 가는 걸 몰랐겠어요? 저 더불어민주당 저것들이? 원희룡 장관이 폴란드 간 거를 몰랐겠어요? 저 대진년 저것들이? 안 하면 망한다는데도 고집 부리는 민주당. 안 하면 망한다. 뭘 안 하면 망하느냐? 이재명이가 만드는 혁신위원회,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안 하면 망한다. 이랬는데도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총을 열어가지고 갑론을박 끝에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망하기로 결론 내린 겁니다. 네. 혁신위는 의총 결과가 나오자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게 어떻게 당하고 혁신위가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됐는지. 그 참 이재명이 제주도 좋아. 박광훈이는 어떻게든 혁신위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이걸 당론으로 추인하려고 뭐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사실은 애걸복걸 했어요. 소속 의원들한테. 뭐라 그랬냐? 간곡하게 제안한다.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을 추인해 주기 바란다. 이 자리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 사실 이 박광훈이도 찌질해가지고 소속 의원들한테 애걸복걸하면서 사실은 하나만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선언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느 체포영장을 정당한 체포영장이라고 인정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걷어차버렸어요. 이것조차도. 그만큼 지금 쫄아 있는 겁니다. 비공개 의총에서 뭐 여러 의견이 나왔다 그러는데 헌법상 권한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검찰의 정치적 영장 청구에 대비해야 한다. 혁신위가 제안하면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돼? 야, 돈봉투 사건 진행 중이고 20명이 돈봉투 받았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누구한테 먼저 영장 떨어질 줄 알고 지금 포기하잔 말이야. 예, 이게 더불어민주당 의총의 분위기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이재명이가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도 지는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선거 앞두고 있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국회의원도 이거 하면 안 돼라고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놓고 이제 와서 묵살하고 있는 겁니다. 아, 국민들이 다 까먹고 있는데 저걸 자꾸 환기시키냐. 혁신이가 아마 미워 죽을 거예요. 또 다른 의원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볼멘 목소리. 아니, 불체포 특권 문제는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나온 건데 왜 자꾸 우리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그래? 그냥 지 하나 그냥 들어가면 됐지. 자, 이렇게 돼서 더불어민주당과 혁신위 간에 이게 완전히 엉겨붙어 버렸어요. 이게 꼼짝달싹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당과 혁신이 모두 앞뒤가 꽉 막힌 총체적 난국에 빠져버렸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혁신이가
뭐 여러 개 낸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 낸 거. 첫 번째로 낸 거. 이게 관철이 안 되는데 혁신이가 물러설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당은 당대로 야 그거 우리 선언하는 순간 우리가 누가 죽을지 몰라. 이러니 어느 정도 지금 양보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죠. 한 재선 의원은 테러가 안 보인다. 혁신이가 서약서 제출까지 요구한 건 좀 지나쳤다. 이게 정치를 몰라서 이 사람들이 이러는 것 아니냐. 혁신이는 그러거나 말거나 성명을 냈어요. 혁신이의 제안은 변함없다. 민주당 혁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의총에서 통과 안 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하루빨리 재논의를 희망한다. 통계 조작 의혹 김수현 장하성 조사.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은 어제 김수현이를 대면 조사했습니다. 김수현 이자는 문재인이 밑에서 정책실장, 사회수석하고 정책실장을 지낸 자입니다.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어요. 그런데 통계 조작이 바로 그 부동산에서 나온 거거든요. 감사원은 이미 고용통계 조작 의혹으로 올해 초에 황덕순 그리고 지난해에는 황수경, 강신욱 두 전 통계청장을 대면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기간 주택가격 동향이 공개되기 전에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통계 잠정치를 국토부 공무원이 사전에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김수현이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 중인 겁니다. 또 감사원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 중에 공무원이 집값 통계를 임의로 낮추려고 과도한 보정 작업을 실시했는지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윗선이라면 이 공무원의 윗선이니까 이제 김수현이가 되는 거죠. 윗선의 지시 여부가 이번 의혹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인데 이런 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김수현이와 또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이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김현미 이런 것들을 다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의 황욱정이가 구속됐습니다. KT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그리고 그것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의 그 대표 회사죠. KDFS의 대표 황욱정이를 구속했습니다. 영장이 나왔어요.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황욱정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KT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2달 만에 관련자 신병이 최초로 확보된 겁니다. 검찰에 따르면 황욱정은 여러 사람한테 이 KDFS의 시설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고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일감을 몰아받았고 그리고 그 일감을 몰아받으니까 매출이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녀들 명목상 직원으로 올리거나 허위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어쨌든 비자금을 한 50억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0억을 빼돌려서 누군가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로 지금 지목되는 자가 구현모 전 KT 대표 사장입니다. 그럼 이게 구현모나 그 황욱정이의 윗선의 주머니에 불리기 위해서 그냥 상납한 거냐? 거기서 끝나면 단순한 횡령, 배임, 뇌물 사건이죠. 그런데 이 돈이 뭔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서 구현모 등의
연임운동의 대가로 사용됐다면 이거는 이제 대형 게이트가 되는 거죠. 검찰은 그 상황까지를 염두에 두고 지금 사건 수사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만 시점 종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뇌물, 횡령, 배임 의혹 사건의 경우에도 시점과 종점이 중요합니다.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시점을 수사해서 이 돈이 마지막에 어디로 흘러갔는지 종점을 수사해야 이 사건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황옥정의 구속은 시점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면 정작 중요한 이 종점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검찰이 진행해야 될 수사 영역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KT가 이 정도로 썩어 문드러졌다면 포스코는 안 그렇겠는가? 한전은 안 그렇겠는가? 대표적으로 덩치는 공룡만 한데 주인은 없는 회사입니다. 개나 소나 다 내가 주인이라고 설칠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사자 없는 데는 여우가 왕노릇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포스코에 박태준 회장이 있을 때 하고 지금의 최모시기가 있을 때 인사도 인사지만 그 이전에 포스코 KT의 지금까지 특히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 하에서 포스코 KT 한전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해요. 털어낼 거 털어내고 새로운 사람을 임명해야죠. 지금 KT처럼. KBS가 이영풍 기자를 해고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KBS가 이영풍 기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영풍 기자는 KBS의 해고 통보에 대해서 KBS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영풍 기자는 해고당한 직후에 오늘 오후 김의철 사장은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격으로 제게 해고를 통보했다. 지시 불이행, 사내 질서 문란, 외부인을 통한 불법 행위 유발 등의 이유였다. 오늘 제게 내려진 해고 통보는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바로 김의철 사장과 민노총 세력들이 더 이상은 단 1초도 KBS에 머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강하게 웅변하고 있다. 국민이 주인 되는 방송을 하라고 외치는 기자를 해고하고 사장의 쥔태를 묻는 직원들의 자발적 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관련 직원 전원을 민노총 노조가 형사고발하는 초유의 사태는 결국 소위 권력 말기적 증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최후의 발악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도 이유도 없다. 국민의 방송은커녕 고작 민노총 숙주 역할에 불과한 KBS의 현재가 지금 당장 철저히 청산되어야 하는 이유다. KBS가 민노총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 해임 통보서 수령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일도 모레도 의연하게 KBS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어쩌면 저들은 제가 깨끗하게 재심 청구를 포기할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저는 제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그 과정 모두를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기겠다. 그리하여 멀지 않은 미래에 새롭게 펼쳐질 KBS 민노총 청산의 역사에 이정표를 남길 것이다. 오늘 제게 들이댄 잣대는 이제 곧 김의철과 그 잔당들을 처단하는데 똑같은 원칙과 기준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 과정에는 추호의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
망명처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나라 사랑하는 이곳 생각하